어디에서도 못 듣는다고 200% 정도 확신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온 삶에 대한 이야기라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오직 한 개의 이야기이며 유일하고 또 특이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또 하나 하고 싶은데요, 아주 솔직하게 말해볼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자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더 이렇게 멋지게 꾸며내고 싶은 욕심이 드는데, 그런 것들로부터 타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제가 했던 실수를 여러분은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세 번째는 솔직한 제 생각을 좀 전달해보고 싶었어요. 아마 굉장히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짤막하게나마 제가 살아온 길을 말할 기회가 있었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굉장한 영감을 받았었고, 특히 기억나는 건 몇 천억 단위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시는 대표님과 위스키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대표님께서 당시에 근래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큰 영감을 받았다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흙수저로 태어나서 20대에 자수성가해서 뭐 한강뷰에 살고 포르쉐 타고 어긴 없는 시계를 가지고 있고 옷장에는 명품만 가득 찬 청년의 삶이라니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라면 궁금할 것 같아요. 저 노란 머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뤄왔고 무슨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젊고 성공했다면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퍼뜨립니다. 그 중에는 도움이 되는 것들도 있고 해로운 것들도 있어요. 아마 저도 그런 흔한 사람들 중 하나겠죠. 그런데 제가 다르고자 노력하는 점은, 저는 늘 진실을 외치고자 한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제가 아는 가장 탁월해지는 방법이자 세상과 진실되게 소통하는 방법이라서 그렇습니다. 제 말이 거짓인지 진실인지는 저를 오래도록 지켜보시면서 스스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공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시기상조이고 건방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래보다는 살짝 앞서가는 입장에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일단 남의 인생 얘기가 뭐 그렇게 궁금하거나 재밌어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저는 20대고 여러 가지 남들이 원하는 화려한 것들을 경험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어느샌가부터는 저보고 성공했다고 말하는데, 언젠가부터는 좀 아니라고 말하는 게 신뢰가 되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요즘에는 또래보다 조금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사업을 당장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경영하는 사업체는 성실신고 대상자예요. 이게 사업을 안 하는 분들은 그냥 성실하게 세금 내는 사람인가 싶은 단어처럼 보이는데, 세금은 당연히 성실하게 내고 있고, 국세청에서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려면 일정 매출액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게 하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매출이 한 달에 뭐 1, 2천만 원 가지고는 뭐 택도 없고, 그래서 자기가 뭐 월에 얼마를 버니 많이 하는 세금도 제대로 내본 적 없는 사람들이랑은 좀 다르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속이지 않을 거거든요. 물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외부감사법인급의 뭐 규모도 아니지만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구나 하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컨테이너 박스인데,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저희 가족 4명이거든요. 여동생 하나까지. 원룸에서 맨날 이사를 다니다가 결국 부모님이 하시는 비닐하우스로 된 꽃가게 안쪽에 비밀스럽게 지어진 컨테이너 박스에 살게 됐어요. 당시에도 지금도 이제 저는 괜찮았는데, 아마 이 영상을 저희 부모님이 보시면 속상해 하실 것 같기도 하네요. 다른 영상에서 말했을 때 뭐 그런 얘기를 하냐 하셨는데, 지금도 말하면서 부모님이 속상해 하실 게 조금 걱정되긴 하지만 필요한 얘기니까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마냥 싫진 않았어요. 당연히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긴 했지만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자체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어린 마음에 그냥 친구들이랑 놀고 게임하는 게 좋았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나는 아픔이란 건 이런 거였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일인데, 그 시절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나는데 이거 하나는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곳을 조사하는 뭐 설문지에 어디 사는지를 적는 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당시에 우리 집이 원룸이라고 하니까 철자도 틀리게 원룸 이렇게 적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옆자리 친구가 넌 어디 사냐고 물었는데, 나는 원룸에 살아 라고 얘기했던 걸 이제 어머니한테 말하니까 그걸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걸 왜 얘기하면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됐지만 나중에서야 알았죠. 근데 나중에는 원룸도 없어졌죠. 불법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만들고 바닥에는 이제 시멘트를 깔고 그 위에 이제 장판을 얹어서 나름 집처럼 꾸며서 살았었는데, 집이 아니니까 보일러가 없어서 따뜻한 물이 안 나와서 씻으려면은 그 가스 버너로 물을 끓여가지고 찬물이랑 섞어서 씻었어야 됐어요. 저는 근데 나름 그 컨테이너에서 즐겁게 지냈던 것 같아요. 동생이랑 놀면서. 사실 제 어린 시절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긴 했어도 꽤나 낭만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꽃집을 오래 하신 덕에, 게다가 저희는 또 비닐하우스에서 했기 때문에 흙을 다 갈아가지고 막 연못도 만들고 막 분수도 연못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생이랑 연못에서 종이배 막 시합도 하고, 당시에 비닐하우스에서 기르던 막 강아지랑 고양이도 있었고, 그때는 비닐하우스 안에 연탄난로를 피웠었는데 거기서 이제 겨울이면 고구마 얹어서 구워 먹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김치 얹어 먹으면 맛있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나네요. 근데 이게 흔한 경험은 아니었던 이유는 제가 아직 20대라는 점과 시골에 살았던 게 아니라는 점 때문입니다. 시대적 환경적 상황을 고려해보면 제가 지금 말하는 것들이 흔치 않았던 상황이에요. 제 나이가 지금 전달못해 좀 어리고 저는 수도권 도시에 살았으니까요. 여하튼 그렇게 뭐 잘 지냈는데 말했던 것처럼 씻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항상 좀 꼬질꼬질했던 것 같아요. 입을 옷도 없고, 어느 날에는 또래 여자애들이 제가 꼬질꼬질하니까 저를 보고 막 킥킥 웃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걸 이제 가린다고 막 책으로 얼굴을 이렇게 막 짓누르고 있다가 나중에 집에 와서 보니까 막 얼굴에 이렇게 심하게 빨간 자국이 났던 그런 기억도 나네요. 근데 제가 가장 싫었던 건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제가 가장 싫었던 건 거짓말을 해야 됐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뭐 친구들끼리 넌 어디 살아? 이렇게 순수하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비밀이야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됐어요. 사실은 비밀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컨테이너 박스에 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 저희 집은 되게 신비로운 곳이었어요. 모두가 진기가 사는 집에 대해 궁금해하고 추측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 저의 등교 루트를 보고 SK 땡땡 아파트에 산다고 소문을 냈는데 그게 내심 좋았던 기억도 납니다. 그 아파트는 당시 저한테는 어떤 꿈의 궁전 같은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짓말을 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친구가 제가 비닐하우스에서 나오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저한테 왜 거기서 나오냐고 이제 물었고, 저는 내가 바보라서 맨날 책가방을 엄마 가게에 두고 온다 라고 거짓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근데 바보가 아니었고 그냥 거기 살았던 것 뿐이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기억을 끄집어내다 보니까 당시의 아픔들이 좀 미세하게나마 느껴지네요. 여튼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제 어린 시절은 다소 힘들다면 힘들었고 즐겁다면 즐거웠지만 나름대로 낭만이 가득했어요. 물론 뭐 돈 때문에 부모님이 매일같이 다투시는 건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원하는 것들을 스스로 얻어내야만 했어요. 안 그러면 가지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생각이 많고 좀 호기심이 많던 저는 어느 순간부터 질문에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어른들을 잃어왔고, 그래서 컴퓨터와 친해지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일을 시작한 건 15살 때였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돈을 스스로 벌고 싶은데 어디도 써주는 곳이 없어서 당시 제 학교 친구의 어머니가 하시던 옷가게에서 첫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번도 오랫동안 쉰 적 없이 지금까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일을 쉬면 좀 불안한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중학교 때 일인데 제가 지금 패션에 취향을 가지게 된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처음으로 생각나는 건 겨울에 입는 패딩인데 뭐 이건 흔히 공감하실 것 같은데 제 중학교 시절에는 그 노스페이스가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당연히 그 비싼 패딩이 저는 없었고 패딩 자체가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항상 추워도 친구들한테 추위를 잘 이렇게 안 타는 척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저희 삼촌이 컨버스라는 브랜드의 패딩을 사주셨는데 그게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신발이 구멍이 나고 망가져도 그냥 신고 다니곤 했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땐가 중학교 1학년 땐가 처음으로 유행하던 그 신발을 샀던 게 있어요. 당시에는 그 빅뱅이 유행시킨 그 하이탑이라는 형태의 운동화였는데 유행할 때 샀던 걸 계속 주구장창 신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신발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유행 다 지난 신발을 왜 맨날 신고 다니냐고. 그게 뭐라고 당시에 굉장히 창피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는 이제 셔츠에 이렇게 니트 입고 넥타이 같은 걸 매고 막 이런 게 중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이었는데 저는 옷이 없으니까 니트 하나를 무난한 걸 사서 안에 셔츠를 맨날 바꿔 입곤 했는데 셔츠도 이제 마땅한 게 없으니까 막 아빠 셔츠 훔쳐 입고 그랬어요. 부모님한테 들킬까봐 막 조마조마하면서 겨울에도 최대한 셔츠가 좀 많아 보이려고 막 겨울 니트 안에 반팔 셔츠를 입기도 했는데 누가 또 왜 반팔 셔츠를 입냐고 막 핀잔을 줬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유행하는 옷을 못 사 입었던 결핍이 성인이 되어서 좀 옷에 대한 집착으로 발현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살 무렵에는 처음으로 직장 다니면서 월급을 받았는데 당시에는 진짜 엄청난 돈처럼 느껴졌거든요. 주 6일 12시간씩 일하면서 번 돈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난생 처음 비싼 옷을 사 입으면서 사람들을 이제 옷으로 무시하고 막 그러기도 했어요. 뭐 저런 옷 입고 다녀 막 이러면서 제가 가진 아픔이었던 거죠. 돌아와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던 때 이상한 친구 하나를 만났습니다. 이 친구는 굉장히 발이 넓은 친구에다가 노래도 잘하고 인기도 굉장히 많은 친구였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반장을 했었는데 이 친구랑 반장들끼리 이제 가는 캠프에서 만난 후로 마음도 잘 통하고 당시에는 이제 생긴 게 비슷하다는 소리도 많이 들어서 엄청 친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항상 하던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사업가가 돼서 1,000억을 벌 거야 이런 말이었는데 저는 이 말을 듣고 엄청난 충격에 빠졌던 게 생각납니다. 왜냐면 그냥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감없이 진짜 한 몇백 번은 되물어 봤을 거예요. 너는 정말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근데 그 친구는 단 한 번도 아니라고 한 적이 없었어요. 항상 한결같이 무조건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꿈과 야망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제 삶에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가난하게 태어나서 가난하게 자라고 특출난 것도 없는 나 자신, 부자는 아래서 태어나는 것 같고 전혀 다른 세상에, 어쩌면 다른 우주의 존재처럼 느껴졌던, 부자는 고사하고 가난하지 않기만을 바랬던 그 어린 청년이 가슴에 의문 하나를 품습니다. 그 의문은 이거였어요. 평범한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는 걸까? 어쩌면 나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방법만 알려주면 그 어떤 짓도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곰곰이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해봤는데, 고민해본 그 결과가 이거였어요. 아, 부자들은 책을 읽는다. 그래서 난생 처음 독서라는 걸 해보고자 이제 학교 도서관에 가서 경제 카테고리에 갔더니 이상한 책 제목이 있길래 집어 들었습니다. 바로 그 책이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이었어요. 그걸 읽을 당시가 제가 17살인가 18살 때쯤이었을 건데, 당시에 그 책은 정말 제 뇌를 망치로 폭격하는 듯한 충격을 연속적으로 줬어요. 그래서 저는 부자라는 것은 전설처럼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부자는 아래서 태어나지도 않고, 평범한 사람도 사업이라는 걸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가난이 싫어서 그 철밥통이라고 하는 그 공무원이 꿈이었는데, 원래는 그 영어 선생님이 되겠다고 했었거든요. 이때 사업가가 되고 싶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뭐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귀엽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나름대로 일생일대의 결정이었어요. 왜냐면 제 머릿속에서는 안정적인 직장인의 길과 그리고 인생을 걸어야 하는 어떤 사업가의 길, 이 둘 중 하나를 결정하는 어떤 인생의 도박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그게 당시에 어린 저한테는 정말로 인생의 모든 것을 사활을 건 어떤 중대 사항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 속에서 생각했죠. 그래, 나는 어리다. 20살에 시작해서 10년을 해도 30살, 20년을 하면 40살이다. 20년을 생각하자. 20년을 내가 하나만 했는데도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도 못 벌면 나는 절대로 안 될 놈인 것이다. 그러니까 평생 내 꿈을 이루고자 시도했던 것에 의미를 두고 20년을 했는데도 그것을 실패한다면 늙어서 평생 노가다만 해도 괜찮다. 그런 일생일대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아마 18살인가 19살 때의 일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교를 안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르바이트에 매진을 했고, 교과 시간에는 공부를 안 하고 책을 읽었어요. 주로 마케팅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책에서였는지, 그 부자 아빠 가난 아빠였는지 다른 책에서였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비유가 나왔었거든요. 식당을 자동차로 비유하면 음식의 맛이 이 바퀴고 이 엔진은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케팅이 핵심적인 역할이라는 걸 어렴풋이 당시에 느꼈던 것 같아요. 해서 저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기로 합니다. 뭐 원래도 그렇게 잘하던 공부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뭐 지방 국립대 정도는 어떻게든 갈 수 있는 그런 성적이었어요. 그런데 대학을 안 가고 일을 한다고 하니까 부모님이랑 담임 선생님이 엄청나게 말리고 걱정하셨습니다. 왜냐면 당시에 저희 동급생이 한 500명 정도였는데, 그 중에서 대학을 안 가는 학생이 한 손에 꼽을 정도였고, 저 빼고 나머지는 진짜 뭐 장애가 심하거나 사정이 정말 말도 안 되게 힘들어서 못 가는 친구들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 자의적으로 대학을 포기한 건 제가 유일한 걸로 알고 있어요. 다 어디 대학을 뭐 가긴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나는 나의 인생을 살겠다. 나는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서의 선택은 내가 하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렇게 모나게 말했던 것 같아요. 나는 엄마 아빠처럼 안 살 거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을 거야. 내 인생이니까 내가 알아서 살게. 지금 생각해보면 더 좋게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나리오를 짜봤어요. 지금 상황에서 군대 2년 그리고 대학 4년 다녀오면, 그러니까 당시 20살을 가정했으니까, 그러면 26살, 취업 준비 1년 하면 27살. 그러면 나한테 당시 그런 시나리오대로라면 남은 거는 학자금 대출이랑 27살이라는 나이밖에 없다. 그렇다면 남들이 4년 대학 생활을 할 동안 나는 1년에 1,000만 원씩 저축을 해서 4천만 원을 모으고, 남들이 취준생 혹은 사회 초년생일 때 나는 대출을 받아서 고깃집을 차려서 사장님이 되겠다. 뭐 이런 시나리오를 짜봤어요. 저는 어렸을 때 꿈이 사장님이 되는 거였어요. 알바하고 학교 가고 이런 규율 속에 저를 우겨 넣는 게 너무 어렵고 싫었어요. 그래서 당시 소원이, 알바 했었으니까 출근 안 하고 등교 안 하는 거였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렇게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저는 곧바로 취직을 했는데, 그게 19살 때 일입니다. 당시 저는 중학생 때 옷가게 알바를 시작으로 고깃집 알바 같은 걸 하면서 학교 외 대부분의 시간을 알바하는 데 썼는데, 제가 또 일을 야무지게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살 때 정직원으로 어떤 아울렛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제대로 된 월급이란 걸 받아봤어요. 그렇게 열심히 옷을 팔다가 이상한 소문을 하나 듣습니다. 동갑내기 누구누구가 사업을 해서 한 달에 1,500만 원을 벌더라. 뭐 이런 소문이었어요. 저는 그게 정말 충격적이었고 궁금해서 제 친구를 통해 연락처를 받아서 연락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당시에 좀
좀 마탱이가 많이 가 있어서 제가 대단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 징긴데 한번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만남이 성사가 되진 못했고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안 돼서 그 친구가 이제 망했다는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가 기회다 싶었습니다. 망해도 사업을 하던 가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망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고 떠나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만나서 나랑 같이 다시 시작해보는 게 어떻겠냐 라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이제 돈은 내가 이만큼 모아놨다 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와 첫 동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20살 말이었나 뭐 21살쯤이었나 뭐 그쯤이었을 건데, 처음 했던 제 사업은 청소업체였어요. 근데 창업을 했다고 말하기도 우스운 게 거의 뭐 시작하자마자 망했었어 가지고, 당시에 저는 그냥 사장 명함이 가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허영심이 많았고, 당시에는 사업이 잘 되지 못하는 것은 열정과 패기가 없어서이다. 젊은 사람이 패기를 가지면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지금 제가 누군가가 이런 소리 하는 걸 들으면 조용히 웃고 말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업은 열정과 패기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열정과 패기는 과장 조금 보태면 아예 없어도 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저는 그래서 명함을 대표 김진기 이렇게 파놓고 다니던 아울렛에 멋있게 이제 쫙 뿌려놓고는 나왔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무실로 쓸 작은 방도 계약하고 청소도구랑 기술은 이제 그 동업하던 친구한테 부탁을 하면서 일을 시작했어요. 첫 고객은 제 친구의 아버지였는데 건물 계단 청소를 맡겨주셨어요. 근데 진행하면서도 그 동업하는 친구가 좀 쎄하긴 했는데, 고객과의 약속을 안 지키는 걸 보고 저는 일찍이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보다 영업하는 방법도 모르겠고, 당시에는 그냥 사무실에서 빈둥대는 것밖에 할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을 발전시켜야 하는지 방법도 몰랐고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사업이 망합니다. 고객도 없고, 내가 기술력을 가진 것도 아니라 그 친구가 필요한데 그 친구는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고, 모아놓은 돈은 전부 썼고, 사무실 보증금 몇백만 원도 뭐 월세로 계속 까먹고 있었고. 근데 당시에도 저는 이상한 허영심 때문에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진기가 20살인데 사장님이 됐대, 이런 소문이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해서 다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고, 못난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만들었던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쓰기 시작하면서 카드빚이 막 생겨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불어나서 막 1000만 원 단위의 빚이 생겨버렸어요. 지금 생각해도 진짜 노답도 이런 노답이 없는데, 그러다가 아르바이트는 체면상 못하겠고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했던 거라고 학교 다닐 때 읽었던 몇 권의 마케팅 책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 몇 명을 모아서 마케팅 업체를 차렸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좋아 마케팅 업체지 그냥 무식하게 블로그에 글 쓰고, 당시에는 지금처럼 유튜브가 막 활성화되지도 않았었는데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주는 업체였어요.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홍보를 막 했고, 저희가 하는 게 상위 노출이라는 것도 당시에는 모르고 무턱대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뭐 알고리즘이고 뭐고 당연히 몰랐고, 뭐 그냥 하루에 16시간씩 막 고개 쳐박고 열심히 이제 글 올리고, 막 어느 날에는 뭐 하루 종일 게임하고, 그런 기억이 나네요. 이게 또 어떤 친구랑 같이 하다가 그 친구가 또 저를 막 배척하려고 모략을 짜다가 결국에는 팀원들이 그 친구가 아니라 저를 신뢰해서 제가 막 리더가 돼서 다시 팀이 꾸려지고 막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건 뭐 좋은 일은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근데 당시에 저를 배척하려고 했던 친구가 제가 가장 친했던 친구였는데 좀 속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당시 팀원들이 저한테 야, 땡땡이가 너를 배척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알려주었던 그 팀원들한테 제가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같이 일하기로 한 이상 나를 배신하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믿고 가는 거야. 이런 개멍청한 멋진 말을 하고는 결국은 다시 팀이 구성되었는데, 당시에도 이제 분란을 만들기 싫어서 굉장히 조용하고 간접적으로 하나씩 팀원들을 해체시키면서 재구성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하튼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다시 뭉쳤는데, 처음에는 상위 노출 서비스에 대해서 이거를 얼마를 받아야 될지도 몰라서 막 10만원, 15만원, 20만원 이렇게 부르니까 부르는 대로 돈을 주더라고요. 당시에 진짜 월세가 싼 막 그때 한 18만원이었나? 맞나? 20만원이었나? 하여튼 뭐 막 바퀴벌레 엄청 많이 나오는 그런, 불 켜면 바퀴 싹싹 도망가고 그런 고시원 잡아서 3명이서 하루 종일 막 미친 듯이 일을 했었는데, 계속 그렇게 비슷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에는 하루에 200만 원을 버는 날이 생겼어요. 저희는 막 기뻐서 음악을 틀고 막 춤을 추다가 30초쯤 기뻤을까요? 저는 팀원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거 이제 그만하자. 왜냐면 한 친구는 자기 패션 브랜드를 하고 싶어 했고, 한 친구는 그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고 싶어 했어요. 저는 진짜 제대로 된 사업을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걸 그만두기로 합니다. 저는 당시에 이제 충청북도 청주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만두기로 하고 나서는 서울로 배움을 청하러 갔어요. 당시에 배움의 태도에 대해 굉장히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저자분이 하는 특강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강의 장소에 도착해서 막 들어가기 전에 긴장돼서 막 헛구역질 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제 첫 스승님과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 스승님이 운영하시던 커뮤니티에는 저랑 비슷한 꿈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몇 있었고, 그 중에 특이한 사람을 하나 발견했는데 지가 100억을 벌 거래요. 그래서 나 참 이 사람도 단단히 미쳤구나 싶은 와중에 그 사람이 쓴 글을 보는데, 그 당시에 재작년에 자기가 내년까지 월 2천만 원을 벌겠다
벌겠습니다 라고 글을 썼던 그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해 한 달에 2천만 원을 벌었다고 인증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자기가 말한 걸 지켰네 싶은 생각에 어쩌면 저 사람이 훗날 100억을 벌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사람이랑 이제 친해져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또 엄청나게 대단한 사업가, 그러니까 말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만한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대한민국 자영업계의 전설 같은 분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놀랐죠. 근데 또 그 전설 같은 분은 또 당시 제 스승님의 스승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스스승님인 거죠. 그래서 당시 저한테는 엄청난 권위를 가지는 분이셨었는데 그런 분의 제자라니까 저는 또 그 가르침이 엄청나게 궁금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친해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느 날 깊은 새벽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진기님은 절대로 안 변해요. 그렇게 해서는 못해요. 그 말을 듣고는 저는 깊게 빡이 쳤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독서도 열심히 하고 일기도 쓰고 열심히 배우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지? 이런 내면의 소리를 뒤로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당장 제가 있는 곳으로 달려올 정도의 실행력이 없으면 변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디 계시냐고 물어봤어요. 잠실이라고 했어요. 서울에 있는. 당시 저는 충청부터 청주에 살고 있었는데 카카오맵에 찍어보니까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 124km인가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저는 빚만 있고 돈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내가 걸어라도 가야 되나 싶어서 사람 시속을 검색해봤더니 사람 시속이 3km더라고요. 그래서 124를 3으로 나누면 41 정도니까, 그러니까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걷기만 해도 꼬박 이틀을 가야 되는 그런 거리였던 거죠. 아마 실제로는 더 걸렸겠죠. 그래서 당시에 뭐 택시비를 빌릴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말했죠. 내가 당장 걸어가고 싶은데 내일 버스를 타고 가는 게 더 빠르니까 시간을 좀 내달라. 그랬더니 뭐 알겠답니다. 심지어는 와서 자고 가래요. 그래서 다음날 만남을 약속하고 나서 당시 이제 여자친구한테 말했더니 이러더라고요. 누군지도 모르는 익명의 사람인데 너 이신매매 당하면 어떡하냐. 당시에 그런 소문이 흉흉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 라고 그럴듯한 헛소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사는 게 먼저죠. 그렇게 이분과의 만남이 이뤄졌고 굉장히 특이한 분이었어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희한한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선 절대 안 바뀐다. 적어도 일주일은 같이 있으면서 몸으로 가르침을 체화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웬 떡이냐 싶어서 곧장 알겠다고 하고 모르는 남자네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게 제 서울 생활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같이 있다 보면 딱 7일 되자마자 안녕 잘 있어 이렇게 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이 2주가 되고 3주가 되고 뭐 결국엔 한 달이 넘게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매달 월세를 조금씩 주고 같이 살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한 분이 추가로 더 왔었는데 총 남자 3명이서 거의 뭐 3평 남짓한 공간에서 어찌저찌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게 2층 침대 놓고 2층 침대 밑에 책상 놓고 아침 시간에는 거기서 일하고 잘 때는 2층 침대에서 한 명 자고 책상 밑에서 한 명 쪼그려 자고 한 명은 의자에서 자고 막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지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원래 저를 초대했던 처음에 만난 분이 갑자기 연애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결혼했는데 그분이랑 어쨌건 여자친구랑 나가고 저랑 새로운 분이랑 둘이 남게 됐는데 새로 만난 분이 또 얻은 집에서 저는 얹혀 살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돈 한 푼 없이 서울로 상경한 꼴이었는데 저는 이게 당시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면 집은 좁고 좀 불편했지만 거기는 서울이었고 그냥 서울에 있다는 것 자체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배우고 싶은 강의나 교육들은 다 서울에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배우고 싶은 사람들도 전부 서울에 있고 그렇게 본격적으로 제 배움이 시작이 되는데 그게 한 22살 때였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 중에 하나인데 왜냐면 당시에 제가 어린 나이인데 카드비 때문에 신용불량자였거든요. 그러니까 통장도 못 쓰고 휴대폰도 정지당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휴대폰 돈 안 내면 발신 정지되잖아요. 그래도 더 안 내면 수신 정지되죠. 그래도 더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직권 해지라고 해서 번호를 말소를 시켜요. 그래서 휴대폰 요금도 못 내가지고 막 와이파이로 막 카톡만 하는 그런 신세였고 그러니까 통장 못 쓰니까 월급 받는 일도 못하고 그러니까 당장 돈도 없으니까 막 일당일밖에 못 해가지고 진짜 그 1년은 너무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는 조금 비약하자면 정말 집만 있는 노숙자처럼 생활했어요. 저는 그때 그 끼니를 걱정한다라는 말이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진짜로 다음 끼니를 먹을 돈이 없어서 뭘 먹어야 할지 걱정을 막 했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정말 과장 없이 365일 중에 한 300일 이상은 끼니로 라면만 먹었을 거예요. 진짜 라면도 물리니까 막 섞어도 먹고 막 볶아 먹고 막 동네 마트에서 막 썩은 양파 무더기로 사가지고 막 간장 넣고 전골 해 먹고 별짓 다 했던 기억납니다. 정말 그리고 한동안은 라면 냄새만 맡아도 막 토 나오고 막 이랬었는데 하나 기억나는 인상 깊은 사건은 이날도 여느 때처럼 배가 고파서 이제 소파 밑에 있는 동전 긁어다가 편의점에 갔는데 당시에는 막 민생라면 이런 것도 없어서 지금도 없나? 어쨌건 편의점에서 제일 싼 라면이 750원짜리 진라면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제가 100원인가 50원인가 부족해서 그걸 못 사 먹는 거예요. 그래서 400원짜리 그 두꺼운 쿠키 같은 거 있었는데 그거를 끼니로 이게 때웠던 기억이 납니다. 뭐 통장도 못 쓰는 신용 불량자에 돈이라고는 한 푼도 없어서 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진짜
진짜 한 아까 말했던 것처럼 2, 3년 전까지만 해도 라면은 쳐다도 안 봤어요.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 나가지고. 지금은 맛있게 먹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아지더라고. 그래서 사실 밥을 못 먹을 정도면 부모님이나 친구한테 10,000원만 달라고 했어도 줬을 건데, 근데 제 성격이 그렇지 못해서 서울에서 잘해보겠다고 배우겠다고 왔는데 그런 걱정을 시켜드리고 싶지가 않았어요. 친구들한테 말하자니 면도 안 서고, 그때는 정말 배움에 미쳐 있었는데 닥치는 대로 배우고 강의 듣고 책 읽고 글 쓰고 막 미친 듯이 이걸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뭐에 홀린 사람 마냥 막 그랬어요. 사실 지금도 다른 사람보다 많이 공부하려고 이제 노력하는 편인데, 그때는 정말 일도 뭐 제대로 된 걸 하지 않았으니까 1년 대부분이 배움에 올인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으로 엄청난 중압감도 좀 느껴보고, 제가 성격이 참 긍정적인데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죽어버리고 싶다 였던 것 같아요. 조금 달라요, 뉘앙스가.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불안이라는 게 수십 마리가 내 자아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단돈 몇십만 원 때문에 누군가한테 뭐 말로 다 못할 모욕도 당해보고, 그게 당시에는 정말 막 인격적으로 살해를 당한 것 같은 느낌에 막 고개 쳐박고 막 울고 막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돈이 없으니까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인력사무소에 가서는 물류센터 알바를 자주 했었는데, 농협 하나로마트 물류센터를 자주 갔었어요. 지금은 얼마나 힘든지 많이 잊은 것 같은데 당시에는 그게 조금 힘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제가 서울 생활을 했었고, 저는 한 1년쯤 버티다가 부모님 집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집 월세 걱정, 그때 같이 살던 분한테 20만 원씩 매달 줬었거든요. 그래서 그 월세 걱정이랑 적어도 진짜 밥 걱정은 안 해도 됐었으니까, 엄마 집으로 가면. 그때 제가 정말 고마웠던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름이 종빈입니다. 이거 이름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종빈이는 이 영상 여기까지 안 볼 것 같아서, 여하튼 서울에서 청주로 내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힘들다고 하니까 종빈이가 그렇게 힘들면 자기랑 같이 청주에서 노가다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저는 너무 유약해서 필요하면 뭐든 해야 했는데 인력사무소도 제대로 못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너무 피폐하니까 몸도 잘 안 따라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애초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몸 쓰는 캐릭터도 아니고요. 근데 친구가 같이 해준다니까 용기가 나더라고요. 그때 기분이 정말 하늘에서 동화줄이 내려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아, 세상에나 같이 노가다 하자는 말이 진짜 엄청난 전략처럼 느껴졌어요, 진짜로. 그래서 청주로 돌아와서 친구랑 노가다를 시작합니다. 당시 건설 현장직을 하면서 정말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딱 2시간이었는데요. 왜냐면 일이 끝나면 18시, 그러니까 6시, 버스 타고 집에 오면 이제 차 막히니까 7시쯤이고, 씻고 나오면 7시 반, 밥 먹으면 8시. 일터에 가는데 이제 오래 걸려서 버스 첫 차를 타야 했는데 첫 차가 5시 52분인가 1분인가 뭐 그랬었거든요. 그거 타려면 늦어도 5시 30분에는 일어났어야 됐어요. 근데 막노동을 하려면 적어도 7시간은 자야 되거든요. 그러면 5시 30분에 일어나야 되는데 7시간 자려면 10시 반에는 자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밥만 먹고 나왔는데 8시죠. 8시에서 10시 반, 딱 2시간 30분 정도가 하루에 남는 거야, 하루 일상이.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 거의 2시간을 매일 금처럼 여기고 사용을 했습니다. 공부한 거 실천하고. 노가다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또 이게 일이 힘들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길어요, 노가다는. 그래서 점심시간이랑 막 중간중간에 화장실 갈 때마다 그 밀리의 서재로 이북 엄청나게 막 읽어댔고, 저는 그 노가다가 너무 싫었거든요. 그냥 어서 하루라도 빨리 탈출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3달을 지내다 보니까 제가 부업으로 버는 돈이 노가다에서 버는 돈보다 많아졌어요. 당시에 있던 제가 한 1,000만 원 가량의 빚도 한 400만 원씩 해서 한 3달 만에 400 해서 다 갚아버리고. 그러니까 당시 1,000만 원의 무게가 지금으로 따지면은 진짜 뭐 1억이 뭐야, 거의 뭐 무슨 10억처럼 느껴졌고요. 당시엔 진짜로 어리기도 하고 뭐 돈도 없고 막 벌어본 적도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그렇게 허무하게 갚고 나서는 이게 뭐라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무슨 뭐 게임머니 갚아버리듯이 빚을 갚고 난 이후로는 이제 프리랜서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아주 초보적인 마케팅 커리어가 시작이 되는데, 당시에 이제 숨고라는 어플로 영업을 해가지고 광고 대행을 했었어요. 사실 이건 마케팅은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약간의 기획과 광고 세팅 대행인데, 이걸로 그래도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벌었습니다. 사실 뭐 지금도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영업력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그렇게 마케팅 공부를 조금씩 하면서 프리랜서 활동을 했고, 바로 노가다를 그만두고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 안 하는 시간에 잠만 자고, 그러니까 맨날 치킨 한 마리씩 시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인상 깊은 이때의 기억은 배가 고파서 편의점에 갔을 때 일인데, 제가 편의점에서 이것저것 사고 나오는데 얼마를 썼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원래는 라면도 사 먹기 힘들었던 저였으니까요. 100원 단위도 계산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편의점에서 샀는데 뭐 만 원만 썼겠죠. 근데 그게 얼마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그 순간이 너무 감격스러웠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몇 달을 지내다가 고향 선배가 저보고 뭐 좀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들어보니까 이 형이 엄청 잘 나가던 형이었는데 한 달에 한 7억씩 벌던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었거든요. 근데 건축법을 어겨서 그랬다 했나 뭐 쫄딱 망해가지고 막 폐인 생활을 하다가 이제 세상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자기가 고등학생 때 자동차 페인트를 했던 게 생각나가지고 실내 인테리어 도장, 그러니까 페인트를 해보자 싶었는데 이제 보조 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였어요. 근데 자동차 페인트랑 인테리어 페인트랑 완전 다르거든요. 가보니까 이 형도 할 줄 몰라서 맨날 밤마다 유튜브로 공부를 하더라고요. 이게 인테리어 처음에 아무것도 안 돼 있는 데를 보면은 이렇게 석고보드만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석고보드란 건 말 그대로 석고로 된 그냥 보드인데 마감재예요, 벽면에. 메쉬 테이프라는 걸 붙이고 안 떨어지게 그 위에 퍼티라는 걸 바르고 약간 찰흙 같은 거, 그리고 그걸 샌딩을 해가지고 이렇게 고르게 펴는, 그러고 그 다음에 페인트를 칠하는 건데 이거 할 줄을 모르니까 퍼티를 먼저 바르고 그 위에 메쉬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페인트 칠하고 나니까 테이프가 다 보이는 거예요. 면이 깔끔해야 되는데 그런 기억이 나네요. 어찌됐든 맨날 집에서 일하던 저는 이제 몸이 근질거렸던 찰나에 잘됐다 싶었어요. 이제 광고 세팅하는 거랑 뭐 고객들 전화 받는 거는 뭐 금방 끝난 일이라서 뭐 일할 시간도 충분했고,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육체 노동을 하니까 엄청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페인트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 형도 대단한 게, 물론 지금은 좀 안 좋게 됐지만 당시에 첫 달에 영업을 열심히 해서 매출이 600만 원 정도였는데 그 다음 달에는 2천만 원,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한 6천만 원, 이런 식으로 엄청 가파르게 성장을 했어요. 영업력이 굉장히 좋아서. 물론 저도 그때 매일 옆에 같이 있었고요. 6개월 정도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안 해본 고생이 없는데, 영업을 잘했던 팁 중에 하나가 차를 타고 진짜 전국을 다 돌아다녔어요. 어디든 일이 있으면 걸로 갔어요. 잠 안 자고. 그러면서 고생을 되게 많이 했는데, 왜냐면 정해진 기간에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예를 들어 이틀 안에 해주겠다 그러면 그때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하는 노하우가 없으니까 못하면은 막 이틀 동안 밤 새서 페인트 칠하고 막 그랬던 날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이때 또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어디서 또 페인트 작업을 하다가 전날 잠을 못 자면서 일을 했는데 밤을 또 새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일이 많아가지고 일당 용역을 2명을 불렀는데 그 사람들도 일이 너무 힘들어서 돈을 안 받고 그냥 12시쯤 도망을 간 거야. 와, 그런 진짜 환장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진짜 이 형은 정도를 모르나?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막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냥 기절을 하면서 일을 했었어요. 제가 과장이 아니라 일하다가 잠깐 눕잖아요. 그럼 바로 잠들어요. 그리고 툭툭 쳐서 깨워. 그럼 다시 일해. 이거를 이틀 밤을 새면서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그럼 이성을 잃습니다, 사람이. 이 형이 원래 일할 때 되게 스타일이 좀 거친데 막 너무 힘드니까 점점 착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야, 헤라 좀 가져와, 이런 말투라면 점점 갈수록 헤라 좀 가져다 줄 수 있어? 이렇게 말투가 바뀌더라고. 여튼 그러던 와중에 제가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내가 진짜 이 형을 때려 눕혀서 차를 타고 도망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진지하게 했어요. 이게 지금이야 웃는 거지 당시에는 진짜 우러나오는 진심이었어요. 계획까지 머릿속에 이렇게 짜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형이 100kg가 넘는 완전 장사 체질에 레슬링 하던 형이어서 제가 좀 신중하게 움직였어야 됐거든요, 이 계획을 실현하려면. 근데 진짜 너무 화가 나니까 진짜 덤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일하면서 많이 장난식으로 막 싸웠었는데 한 번도 이긴 적은 없었는데, 그날따라 진짜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말로 지는 이거 끝나면 뭐 잔금 몇백만 원 받는데 나는 끽해봐야 일당 받는 거고, 사람이 어찌 이렇게 정도가 없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제가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내가 사장이라면 나는 이렇게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는 몇백만 원을 받아도 절대로 이렇게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엄청난 분노가 엄청난 존경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든 후로는 잠도 자지 않고 끝날 때까지 묵묵히 일을 했던 기억이 나요. 이때 열심히 한다는 게 뭔지 처음 느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슬슬 일을 하면서 뭐 인프라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겼는지 그 형이 이제 인테리어 업체를 다시 차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단일 공정, 그러니까 페인트 일감이 더 생겨야 하는 상황이어서 뭐 수원이었나? 어디에 처음에 우리한테 일을 줬던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이랑 친해져서 어떻게 인테리어 영업을 하는지 물어보니까 뭐 네이버에서 어떤 광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케팅을 하니까 그 형님이 저한테 이거 할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한번 알아보겠다고 했고, 찾아보니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며칠 내로 인테리어 관련 모든 키워드를 몇백 개를 그 업체를 제끼고 저희 업체를 전부 상위 노출 1위로 만들어 버렸어요. 엄청 노가다를 하니까 한 건에 4천만 원짜리 막 일감도 들어오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조금씩 수익이 증가하니까 이제 같이 서울로 이제 올라와서 강남에 조그만한 방을 얻었는데 정착을 한 거죠. 맨날 모텔 생활 하다가 당시에 강남 한복판 고층 뷰를 보면서 뭔가 성공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마 그때 잠시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 능력을 확인하고는 힘든 페인트 일은 그만하고 저는 다시 이제 광고 대행에 집중을 했는데, 이게 컴퓨터로 하는 일이고 당시에는 이제 자기 관리하는 방법도 몰랐던, 너무 어렸을 때여서 밤낮이 바뀌고 막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너무 방탕해지는 거예요. 그게 달했던 때에 어느 날은 잠을 자지 않고 밤새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아마 당시 연도에 11월 31일이었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배운 것과는 다르게 살고 있는 나를 보면서 스승님들에게 부끄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도대체 왜 이러나 깊이 고민을 하면서, 내가 일을 돈으로만 생각하고 하니까 다른 걸로 돈을 벌 수 있어서 제대로 안 하는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일이라는 것에 돈 말고 다른 가치를 창출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교육 사업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제가 교육 사업을 하고 싶어 했냐면, 어릴 적에 제가 방법만 알려주면 뭐든 할 수 있는데 도무지 방법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분명 나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뭔가를 할 줄 알게 되면 꼭 사람들한테 알려줘야지 싶었거든요. 근데 교육 사업을 하려면 마땅한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전이니까 월 1,000만 원 이 키워드가 엄청 핫하고 권위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뭐 월 1억 버는 법 이러던데, 당시에는 월 1,000만 원이 엄청 상징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내가 가르치고 싶은 건 마케팅인데, 마케팅을 잘한다는 거는 일단 돈을 벌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를 벌어보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달 영업을 열심히 해서 광고 대행으로 1,000만 원을 벌었어요. 정확히는 뭐 900, 뭐 몇십만 원이었나 뭐 그쯤 됐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졸의 노가다꾼이었던 내가 어떻게 20대 초반에 꿈에 그리던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었는지, 원래 나 40살까지 생각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봤고, 나름대로 공식 비슷한 걸 정리해서 컨설팅을 했었어요. 평균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9점이었고요. 나중에는 1대1 컨설팅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몇십 명씩 사람을 모아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기도 했어요. 제일 많이 오셨을 때가 거의 100명 가까이 왔었던 때도 있었고, 그때 제 나이가 24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업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자격이 있는 게 맞나? 내가 감히 마케팅을 가르칠 만한 실력이 되나? 그래서 좀 더 실력을 키운 다음에, 자기 증명을 더 거친 다음에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때마침 완전 초창기 컨설팅 고객이었던 분이 자기 사업에 이제 수익을 쉐어해 줄 테니까 고문을 해달라고 해서 전략을 몇 개 드렸는데, 한 달 만에 매출이 5배가 넘게 오르게 됐고, 그렇게 뭐 쭉쭉 커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잘 되더니 교육 사업을 갑자기 접게 됩니다. 저는 제가 마케팅을 잘하는지 계속 의문이었어요. 그냥 자극적인 말들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을 똑같이 가르쳐도 왜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는 걸까? 정말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런 고민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 대한 확신이 조금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에이전시를 시작했어요. 예전에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진보된 형태로 상품 기획부터 시작해서 마케팅 전체 구조를 설계하는 마케팅 에이전시였습니다. 이 시기가 제 삶에서 가장 몰입하고 가장 열심히 하고 가장 불살랐던 시기인데, 약 2년에서 3년 정도 이렇게 미쳐서 일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시기에 여러 가지 사업을 동시에 진행을 했었고요. 그 사업들 중 하나였던 게 마케팅 에이전시였던 거죠. 근데 그 마케팅 에이전시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 그 결과로 한 달에 버는 수입도 몇천 단위로 막 뛰어오르던 뭐 그런 시기였어요. 당시에 정말 뭐에 홀린 것처럼 미친 듯이 일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달 동안 정말 바빴던 때는 잠을 정해진 시간에 자는 게 아니라 잘 수 있을 때만 잤던 시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벽 5시까지 일을 하다가 9시에 미팅이면 한 3시간 정도 쪽잠을 자고, 이동하는 중에 또 자고, 또다시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분할 수면을 정해진 시간 없이 한동안 했었던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방법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덕에 아직까지 지금 후유증에 좀 시달리고 있어요. 당시에 살도 막 110kg까지 살이 쪘었고, 그 양쪽 손목 TFCC라고 이제 파열되고, 막 피부도 막 괴물 같았고, 지금 피부에 거의 막 2천만 원 가까이 쓴 피부예요. 이게 키가 안 큰데 110kg면은 막 발목에 무리가 가잖아요. 걷기만 해도 발목 아프고, 막 숨 차서 담배도 못 필 지경이고, 막 손목이 욱신거려도 나는 젊으니까 괜찮아, 병원 갈 시간에 일하자 하면서 정말 일만 하고 삶을 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분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업체들의 광고 및 마케팅 캠페인을 진행을 했었고, 동시에 제 스스로도 다양한 사업에 도전을 해봤습니다. 내가 서비스 상품만 팔 줄 아는 게 아닌가 싶어서 유통업도 도전을 해봤고, 할 거면 제일 힘든 걸로 하자고 해서 일반인들은 쉽게 유통할 수 없는 그 초대형 제품을 중국 공장이랑 컨택해서 유통을 했었어요. 지금도 이제 피지스라고 하는 성수에 있는 핫한 자동차 복합 문화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명품 시계 브랜드 이제 파네라이라고, 거기 브랜드가 이제 팝업 스토어 할 때 제일
제일 고가의 시계 기술력을 자랑하는 역할을 보조하기 위해서 저희 제품을 직접 파네라이가 이제 구매했었나 대여했었나 그래서 사용하시기도 했었어요. 마케팅 에이전시에서는 테헤란로에 위치한 이제 업계에서 되게 유명한 대형 로펌이랑도 같이 일했었고 뭐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나긴 하는데 제일 기억에 나는 건 가장 도전적이었던 프로젝트였는데요. 그게 뭐냐면 압구정에 명상수련원 같은 곳이 있었어요. 흔히들 매니아층이 있는 좀 영성, 깨달음 막 이런 것들을 막 같이 공부하고 수련하는 곳이었는데 약간 사이비 같을 수 있지만 그들만의 문화가 있는 그런 분야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업체를 당시 저희 실장님이 영업하셨을 때 저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더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품까지 마케팅에 성공한다면 나는 무엇이든 팔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랑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 마케팅 에이전시에서 하던 다른 프로젝트는 거의 정리하다시피 하면서 집중을 했었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못하지만 당시에 정말 획기적인 제 입으로 말하기엔 뭐하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성과를 냈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규모의 사업체에서 그리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품으로 전례 없는 미친 전환율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환율이라는 거는 보통 광고 노출에서 클릭되는 비율 그리고 클릭에서 상담 요청으로 들어오는 비율 그리고 뭐 상담 요청에서 결제되는 비율 뭐 이런 것들을 다 전환율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광고 소진 비용당 매출액 비율을 ROAS라고 하거든요. 로아스라고 하는데 그게 몇만 %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수치인지 광고 현업 종사자들은 잘 아실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수치고 저희만이 가진 어떤 치밀한 어떤 퍼널 기획력 뭐 등등의 기술력으로 그런 성과를 만들었고 15년 동안 영업을 하셨었는데 그 업체가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해 드렸어요. 자세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함께 기획한 이후에 단기 매출만 10억 이상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매출이 나던 사업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후에 어느 정도의 커리어 하이를 찍었다고 생각을 했고 마케팅 에이전시로서 그래서 더 이상 에이전시를 통한 자기증명이나 어떤 포트폴리오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동업을 하던 사업에 집중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에이전시 같이 하던 제 파트너랑 또 에너지를 너무 소진했던 이유도 있었고 저는 이때쯤 자신감이 매우 넘치는 상태였어요. 왜냐면 제가 무슨 마케팅의 신이라도 된 줄 착각하고 있었거든요. 과장 조금 보태면 모두가 다 저와 일을 하고 싶어 했어요. 돈도 달라는 대로 얼마든지 다 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매우 비싼 몸이 되어 있었고 정말이지 무슨 마케팅의 절대 성배라도 쥐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물론 당시에 마탱이가 가서 그렇게 생각한 거지 뭐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냥 폼이 좋았던 거지 그렇게 특출나지도 않습니다. 아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고 살짝만 특출났던 건데 너무 특출나다고 착각을 했었습니다. 여튼 그렇게 에이전시를 정리를 하고 동시에 하던 여러 가지 사업을 다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유통업이나 막 이런 것들. 왜냐면 저는 정말 기업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유망한 사업 하나를 골라서 제대로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굉장히 작은 업계지만 뾰족한 타겟팅을 갖고 있어서 마케팅만 잘하면 업계 1위를 금방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이 적중한 덕분에 3년 만에 업계에서 1위를 만들어낼 수 있었고 작은 업계지만 현재까지도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이때부터 제가 이제 제대로 된 팀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의기투합해서 으쌰으쌰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진 리더십을 10분 활용했었고 엄청난 자신감과 추진력으로 팀원들이 믿지 못했던 목표들을 하나씩 전부 이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샌가 작은 업계지만 1위가 됐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했는지는 정말 정신없이 미친 듯이 달려온 탓에 많은 기억은 없어요. 그저 그냥 하루하루 정말 몰입해서 바쁘다 못해 그냥 미치도록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들 무리에 무리를 거듭을 해서 전속력으로 달리기를 매일같이 했어요. 당시에는 그렇게 하면은 노력과 비례해서 성과가 이제 나왔었고 저희는 그 성취감에 계속 스스로를 이제 몰아붙일 수가 있었어요. 앞으로 닥칠 일은 모른 채로. 그러면서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동경하던 뭐 스포츠카도 처음으로 갖게 되고 성공의 상징이라고 여겼던 막 비싼 시계 막 이런 것도 처음으로 사게 됩니다. 그리고 첫 자취방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요, 여기. 원래는 그냥 회사에서 먹고 자고 했었거든요. 방 한 켠 그냥 저 자는 방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제가 늘 꿈에만 그리던 성공을 상징하는 요소들을 갖춰가기 시작을 했어요. 뭐 스포츠카, 뭐 비싼 시계, 명품 옷, 한강뷰 집,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당시에는 제가 그렇게 많이 버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게 너무 쉽고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해서 못 버는 거라고 그런 교만한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월에 뭐 억 단위를 벌었으니까. 그리고 미친 듯이 돈을 썼습니다. 저는 이제서야 생각하지만 이때 경험이 제 심리적인 결핍을 매우 많이 해소했다고 느끼는데 제가 가난하게 자랐던 이유로 생긴 결핍이나 제가 미디어에서 최면당한 여러 가지 오해를 많이 해결할 수 있었던 훌륭한 경험이 되어주었어요. 돈을 엄청 많이 썼던 게. 하지만 당시에 그걸 느낀 건 아니고 최근에서야 했던 생각이에요. 돈을 진짜 말도 안 되게 쓰고 다녔을 때는 그냥 미친놈처럼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뭐 귀족이라도 된 것처럼 굴었거든요.
느꼈거든요. 제가 평범한 사람들과는 엄청나게 다르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특별하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저는 제가 평범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특별하다기보다는 좀 특이한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여하튼 당시에 저는 100억 부자보다도 훨씬 더 부자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엄청 부자들도 그렇게 돈을 엄청나게 쓰면서 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그렇게 지냈고, 달콤하다면 달콤한 성공의 맛을 제대로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돈은 뭐 미친 듯이 써도 막 줄지가 않고, 뭐 사람들이 돈 문제로 골아파하는 게 너무 한심하게 보였어요. 이거 근데 용기 내서 말하는 거니까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지금 세금 내야 돼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놀라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아니 평소랑 똑같이, 아니 어쩌면 점점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상승하지 않았던 적이 없는 매출이라는 게 어느 순간부터 늘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저와 팀원들을 더 막 밀어붙이기 시작했어요. 저를 포함한 모두가 일이 너무 많아서 미칠 지경이었고, 이미 할당된 업무들은 역량을 초과한 지 오래였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밀리고 또 밀리고, 밀린 업무에 산을 몇 봉 우리는 막 등을 지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성장하지 않는 것을 보고 저는 느꼈습니다. 아, 잘못하고 있구나. 이제 뭔가가 변했구나. 저는 이제는 전장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전에는 추상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또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해서 거들떠도 보지 않던 경영이란 걸 배워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경영서적을 이제 독서하고 최고의 스승님에게 경영 수업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업이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유리천장이라도 있는 것처럼, 진짜 거짓말처럼 땡땡억 이상은 안 올라가는 거야, 매출이. 그래서 저는 진짜 환장하는 줄 알았고, 그러니까 어리석게도 이때까지 달콤한 성공에 취해 있었던 저는 심각한 이제 쇼핑 중독이었어요. 명품에 미쳐가지고 막 한 달에 막 억씩, 막 수천씩 매달 쇼핑을 했었고,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경영이란 것도 처음 배우고 해보는 탓에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도 몰랐고, 그러니까 저는 누구에게 빵점을 맞아도 좋으니까 채점이라도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그 점수가 매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저조하다 보니까 경영자로서의 스스로의 자질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스스로를 자책을 했어요. 이때 이제 저는 몰랐지만 우리 조직, 그리고 저는 급격하게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경영을 배우면서 서로의 역할이 이전보다 더 분리가 되고, 저는 체계와 구조를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너무 단호하고 무겁고 어떤 권위적으로 변해갔어요. 덕분에 핵심 멤버끼리도 소통을 잃었고, 일은 많은데 성과는 저조한 상태가 지속됐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게 경영의 시험대라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시험대에서 자신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 인생은 연속된 시련과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말했던 것처럼 저는 특별하지도 않고, 사실 모든 사장님들이 인생에서 시련과 도전을 함께 살아온 분들인데, 그런 사장님들도 경영의 시험대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면 제가 너무 자신만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문제일 거야, 뭐 저게 문제일 거야 하면서 계속해서 구조적인 노력을 기울였어요. 새로운 시스템을 공부하고 도입하고, 어떤 체계와 질서를 만들고, 그리고 팀원들한테는 뭐 명확한 언어 사용, 철저한 기한 엄수, 뭐 정확한 시스템 사용, 구조적 사고의 습관화, 권위에 대한 복종, 막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강요를 해왔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생각해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들이라 균형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당신들, 우리 팀원들 위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먹고 살아야, 당신들이 있으니까 회사가 먹고 살아야. 그래서 저는 힘이 붙이는 걸 알아도 다 같이 이겨내야 한다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무리한 어떤 집착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는 더욱 망가져가고 있었어요. 업무 수행 능력도 현저하게 떨어졌고요. 그러다가 갈등이 심화돼서 동업을 하는 파트너랑 둘도 없는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적대심까지 가지고 온갖 오해와 공격성을 보이게 됐어요. 저랑 파트너는 남들이 항상 말도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정말 좋은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해오던 사람들이었는데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모든 게 잘못되어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아주 오랜 시간 함께 일했던 핵심 멤버분도 회사를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희 회사에 없으면 안 되는 중요한 역할이었는데도요. 그러면서 저는 에고가 너무 강해지고 건강이 악화되고 결국은 공황 발작까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와, 드디어 사업가 필수 코스 입성인가? 살다 보니 별의별 일이 다 있다. 나 같은 사람도 공황이 오다니. 그러면서 삶에 대한 전체적인 회의도 같이 왔었어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 내가 여태까지 미친 듯이 쫓아왔던 이런 사치품들, 남들이 말하는 성공의 요소를 무리해서라도 갖춰왔더니 나한테 남는 것은 우울증과 공황, 엉망진창인 몸, 이런 망가진 건강과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잃는 것, 외로움, 괴로움, 고독, 슬픔, 여유라곤 하나도 없는 일상, 일밖에 모르는 사람, 일만 하느라 좋아하는 취미도, 심리적 안정기지도, 그런 관계도 구축하지 못한 사람,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삶뿐이구나. 물론 이런 해석은 이제 당시에 상태가 안 좋아서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 한 거지, 제 삶에
삶이 이런 것들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은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는 제가, 아니 정확하게는 일 안 하는 게 너무 죄책감이 들 정도로 강박적인 제가 회사 사람들한테 이제 양해를 구하고 2주 동안 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서 시체처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약을 먹으러 몸을 이렇게 일으키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누워서 쇼츠나 보고 뭐 씻지도 못하는 제가 인간 쓰레기처럼 느껴졌어요. 이렇게 망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망하면 잘 살 자신이 없더라고요. 저는 제가 어느 정도 돈을 벌고 난 이후에는 이젠 돈이 없어도 잘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괴로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너무 두렵고 불안해서 하루 종일 불안 때문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은 산더미에 해결해야 할 문제도 산더미고, 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도저히 모르겠고, 책을 읽어봐도 눈에도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공부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다행히 그리고 운이 좋게도 여러 가지 소중한 지식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몸과 정신, 그러니까 육체와 신경계 등에 대한 기초 전문 지식들을 쌓아갈 수 있었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도움이 되었던 건 그 김주환 교수님이 소개해 주신 그 안토니오 다마지오의 신체 표지 가설인데, 짧게 말하면 생각이나 감정이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가 우선적으로 작동하고 나서, 우리 세포나 장기나 이런 신체가 작동하고 나서 그 결과로서 일어나는 일이 감정이며, 그 감정이 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라고 짧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그 상식이랑 반대인 거죠. 생각이 먼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몸의 반응으로서 해석의 결과가 생각이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생각을 뭔가 바꾸려면 신체를 먼저 바꿔야 된다, 이런 이제 이론인데, 이게 사실 모르셨던 분들에게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일 수도 있고 다소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 얘기를 하려면 이 내용으로만 30분 넘게 떠들어야 돼서 다른 영상으로 제작을 해보던지, 아니면은 그 유튜브에서 김주환 교수님 영상 찾아보시거나, 독서 즐겨 하시는 분들은 내면 소통이라는 책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건강 회복에 몰두하고 팀원들과 극단적인 상황에서 극적으로 소통에 성공을 하면서 저는 이 문제들을 극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다시 마케팅과 경영을 공부하고 이제 스승님들을 만나면서 에너지를 얻었고요. 제가 잊고 있던 자기관리도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굉장히 깨져 있는 상태였는데요. 그러니까 긴장과 이완이 반반씩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저는 긴장이 너무 과도하게 되어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공황 발작까지 경험을 하게 된 거고, 일상이 불안으로 이렇게 막 가득 차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무엇보다도 제 신체를 회복하고 향상시킴으로써 신경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고, 몸이 전반적으로 안 좋은 저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 별로 없는데, 특히 손목이 아프다 보니까 손목을 안 써야 하는데 손목을 안 쓰는 운동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본 게 이제 수중 운동인데, 수영은 수영장 가는 게 너무 번거롭고 바쁜 제 라이프스타일에 맞지 않았고, 그러니까 프리다이빙 같은 것도 너무 좋은데 이건 더 번거롭고, 그러니까 뭐가 좋을까 하다가 자전거를 타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핸들 조금 높게 하면은 손목 무리가 좀 덜 하거든요. 근데 일반 자전거를 오래 타기에는 또 몸이 안 따라줘서 전기 자전거를 사서 거의 매일같이 타면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을 동시에 기울였습니다. 다도 선생님, 차랑 예절 가르친 선생님도 만나서 규칙적으로 이제 차 마시면서 차담 나누고 명상하고 이러면서 이완을 노력을 했어요. 팀원들과 이제 극적인 소통 끝에 여태까지 제가 느꼈던 것들을 나누고 팀원들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웃기고 비극적인 거는, 저는 제가 마탱이가 에고가 너무 세져서 마탱이가 갔을 때조차 팀원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잘 듣고 있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반은 사실이고 반은 틀린데, 제가 경영을 배우고 시스템을 혁신하면서 간과했던 사실은, 우리는 대기업만큼의 인력이 없고, 또한 시스템이라는 것도 결국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라는 걸 간과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급한 마음에 막 미친 듯이 막 푸시만 했었고, 그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입장에 서서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 비대해진 에고가 말하는 이렇게 해야 해결할 수 있다고 막 이런 외침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해내는 것은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 다잡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해진 상태고, 그때보단 정말 모든 일에 시큰둥하고 무감각했던 예전과 달리 아직 부족하긴 해도 종종 세상이 아름답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제가 이룬 성취나 제가 가진 물건들이 밉기도 했었는데요.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누리고 감상하기도 해봅니다. 뭐 지금도 많이 오락가락 하긴 하는데, 뭐 햇살이 밝아서 좋고 뭐 바람이 시원해서 좋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말들은 제가 거의 혐오하다시피 하는 말들이었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혹시나 이런 말에 역겨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의하세요.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균형을 유지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하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도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고, 더 나은 성과와 목표의 달성, 사명의 실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는 아마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축약해서 말한 것 같긴 한데, 이 정도만 얘기해도 어느 정도 제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힘들었네요. 이거 제가 지금 4번에 나눠서 찍었는데 이 얘기가 최근 10년간 있었던 일들 중 일부인데요. 이 한두 시간 정도의 얘기가 10년간 이야기 중에 1%도 되지 않는 비율이겠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직 남은 99%가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남은 99%를 유튜브 채널에서 조금씩 풀어나가 보려 합니다. 앞으로 해드릴 얘기가 훨씬 많거든요. 긴 영상 보시는 여러분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인사할 시간 잠깐 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겠지만 이 영상을 만드는 게 제게 마냥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와 뜻을 함께 하시거나 공감되시거나 무언가를 배우셨거나 도움을 받으셨다면 맞습니다. 제게 보답의 의미로 댓글과 좋아요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은 하고 싶을 때 하세요. 댓글은 꼭 지금 달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